저는 오늘 행사 이 첫 번째 순서있죠? 이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원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게 될 우리 게스트 친구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2016년에 이제 북한을 탈북했고 지금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조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 8월에 탈북해서 현재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최윤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5월에는 이렇게 오늘같이 어린이날을 포함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여러 기념일들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라는 주제로 우리 남북 청소년 학생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북한에는 그럼 과연 가정의 달이 있는지, 그렇죠? 있다면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북한은 딱히 가정의 달이라고는 이렇게 정해놓은 달이 없어요. 그리고 5월은 저한테 제가 학생 때부터 느꼈던 건 가정의 달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되게 내용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5월이면 저희가 농촌에서는 이제 먼 얘기를 하거나 되게 이제 농장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북한이 일소를 충당하는 게 이제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제 오전 공부를 마치고 오후에는 그 농장에 나가서 먼 얘기를 하거나 뭐 옥수수를 심거나 이제 이런 계속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해서 저한테는 가정의 달이라는 그 이제 5월은 여기 와서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이런 날도 있고 나한테 어느 순간에 이제 힘이 되는 날의 한 달이지만 북한에서의 유년 시절은 되게 힘든 한 달이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이제 학생들이 오전 수업, 오후에는 노동에 많이 동원되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5월은 이제 굉장히 농장에 지원을 많이 가해서 정말 일하는 날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는 5월 1일이 어린이날이고 또 5월 8일이 어버이날이고 이런 명절들이 한 2개월간이 다 겹쳐있다 보니까 가정의 달도 생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북한은 이제 6월 1일에 어린이들을 위한 국제 아동절을 세고요. 11월에 어버이날이 있고 이렇게 명절들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가정의 날을 딱히 지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는 따로 가정의 달이 없다. 네,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이번에는 북한에 살면서 가정은 나에게 이런 곳이었다. 예를 들면 뭐 나의 삶의 터전이었다, 나의 무람이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북한은 사회에서 어떤 개인들이 응원 같은 걸 잘 해주지 않아요. 응원도 없고 뭔가 시키는 일을 꼭 하게 하는 반드시 그래서 꿈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도 많고 채워나는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뭔가 사회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하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 모든 게 뭔가 지시대로, 규정대로 뭔가 시키는 일만 잘해야 되는 그런 체제다 보니까 꿈을 키울 수 있는 원상 같은 느낌이 오히려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학교에 들어가서는 학교의 교육을 받지만 그 학교의 교육은 40%라고 하면 저한테 가정은 이제 60%의 제가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인지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 60%의 가족이 많은 노력을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라기보다는 내가 사회 밖으로 나왔을 때 내 모습을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켜줄 수 있는 걸 나한테 키워줬던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 5월에는 또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북한에서 우리 선생님은 학생에게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선생님들도 뭐 경권도 굉장히 높고 또 학생들에 대한 책임의식도 하지만
사회가 살다 보니 생계 유지가 아무래도 먼저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학생들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되는 직업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 때문에 뭔가 좀 겪음이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인식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저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북한은 한국이랑 다른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담임 선생님이 담임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이제 한 분이 고정되시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똑같은데 그게 한 번 담임하면 졸업할 때까지 해주시다 보니까 성장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감당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옆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 성인이 돼서 생각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감시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학교의 북한의 모든 사회가 그렇지만 이제 옆집이 옆집을 감시하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학생들의 모든 전반을 이제 감시를 하는데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집에서 들은 얘기를 학생들끼리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때는 그 어떤 말이 나쁜 건지를 모르는데 그걸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이게 등sun 색깔이 꼈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그 학생을 불러드리고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부터 출처를 캐물어서 이제 그게 되게 많이 이제 복잡하게 넘어가요. 학생은 당연히 부모님한테 들었을 거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들었다고 하면 그 즉시 아버지 회사에 통보되고 또 그 높은 데까지 같이 올라가서 아버님은 또 비판문에 서시고 되게 복잡한 그런 상황을 많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다니까 제가 성인에서 생각하는 선생님은 감시자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왜 북한에서의 선생님은 이런 분들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북한에서의 학교 생활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북한에서의 모든 과목이 여기 한국하고의 모든 과목하고 다르진 않아요. 다 똑같게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특별하게 이제 과목들을 이상하게 1순위로 보는 게 이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제가 배웠을 때까지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에 대해서 이제 그 혁명활동에 대한 과목이 일주일에 한 5개 과목은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매 학교를 가면 하루에 무조건 한 번씩은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식의 듣다 보니까 모든 게 세뇌가 그 초등학교 시절에 다 이루어져요. 그럼 중학교에 올라와서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세뇌를 이제 완벽하게 붙일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모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걸쳐도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자기 개발, 내가 뭘 잘하지보다는 되게 그분들의 혁명 역사를 암기를 이렇게 그냥 말을 이렇게 풀어내듯이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빨리 되는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학교를 졸업할 시기에 내가 뭘 잘하지보다는 그 학교 모든 혁명 활동을 내가 암기를 했다는 거에 이렇게 자부심을 느낀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일단 어떤 교과목이 있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모든 교과목이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지 못했던 이제 컴퓨터 과목도 있고 최근에는 정보교육인가? 뭔가 과목명도 바뀌었던데 이렇게 컴퓨터 교육도 있고 영어 교육도 있고 하지만 혁명사, 혁명활동 이러면서 이제 김씨가에 대한 선수 과목이 절반 이상 시간을 차지하고요. 또 놀라운 건 역사나 국어문학에 대해서는 한국이랑 이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좀 놀랐어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이지영 쌤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이제 이지영 쌤이 수능 강의를 하시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단동별로 3위인거 이거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북한에서도 단동별로 3위 배워요. 그렇게 겹치는 교육 부분도 있지만 그거랑 이제 혁명사 작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거의 반 이상이다라는
것으로 북한은 정책상으로 이제 무상교육, 무교육이지만 거의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학교에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낸다고 해서 월사금이라는 말이 있었대요.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학비가 아니고 경제과제로 이제 매일 돈을 바쳐야 되다 보니까 일사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과제가 굉장히 많이 부과되고 그 경제과제가 부담스러워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학생들에게 노동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암기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뭐 아동 인권법 뭐 그런 데 보면 아동들한테 그렇게 무거수 노동을 그렇게 시키면 안 되더라고요. 뭐 북한은 자신만의 법이 있을 뿐 뭐 국제법 같은 건 아예 무시해버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전 기간이 이제 아마 365일 중에 대략 300일은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는 노동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건설 현장 지원도 가고 농장 지원도 가고 선생님 뭐 농사 지으시면 그 밭에 일도 도와드려야 되고 학교 건설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아마 그게 12살 때 저는 블로프를 나가는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프라고 하나요? 뭐 건설자재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2살에 이제 그런 건설자재 나르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게 힘들고요. 손 까지고 어깨에 몸이 들고 하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학교 생활이라고 하면 왠지 북한 청소년들의 인권이 너무 심하게 피해를 보는 현장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에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연 우리 학생들의 삶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 네, 좀 알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19년 8월에 탈북했고요. 그리고 19년 11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코로나 발발되다 보니까 코로나 단지 현장에 있지는 않았어요. 대신 저는 탈북 전에 이제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고 탈북한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발표한 정책들을 공부하는 교수님들께서 이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다 보니까 간단한 상황을 알게 됐어요. 먼저 북한의 의료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걸 이제 다들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일단 전염병이 발생하면 그 모든 전염병에 대한 백신이 100% 공급되는 건 아니에요. 뭐 상황에 따라서 정말 저는 아마 초중고 기간에 백신이라는 걸 한 3번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전염병은 해마다 발병하지만 백신은 이제 해마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백신이 보급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됐다고 들었는데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북한은 일단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해서 한국 기준으로는 절대 납득이 안 가요. 제가 간호사를 공부할 때도 코로나는 아니더라도 되게 뭔가 전염병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뭐 독감도 있고 간염도 있고 돌았는데 그때 저희 간호사들은 이제 직장이나 학교 같은 현장들에 나가서 그 전단지 같은 걸 붙여요. 뭐 코로나를 예를 들면 코로나면 코로나를 비리납자 그렇게 써붙이고 정부에서 시킨다는 게 정말 특이하게도 소금물 함수를 시키고 뭐 직원들 다 일찍 나오기 위해서 조깅을 시켜라 뭐 막 생마늘을 씹어 먹어라 이게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 어떤 인간여법이나 어떤 어머니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시키는 거고 저희 병원에서 일하면서 간호사가 나가서 전달했던 부분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지만 이건 정책상으로 진행되는 일이고요. 소금을 함수에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북한 정부는 이제 모든 전염병에 안에서 소금을 함수를 해라라고 해요. 뭐 손씻기는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좀 특별했던 건 이제 북한 정부는 통제를 개발자라서 이번에 또 코로나가 터지니까 또 통제를 시작했는데 뭐 이번에는 지역 간의 이동을 자제하라고 해서 그 막 유통 차량을 다 막아놔서 이제 유통도 안 되고 물가가 굉장히 비싸고 물품이 부족하고 사람들은 서로 이동도 못하고 뭔가 모든 건 다 이제 자유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TV에서도 보셨죠. 뭐 소위 말하는 북한에서는 새거서 여기서 김정은조차도 이제 치과용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방역에 대한 개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안 믿겨지는데 그 교수님께서 정책 자료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사관이 누워서 잘 때 나란히 누워 자지 말고 발과 머리를 서로 어긋나게 하고 자서 비말 감염을 막아라고 할게요. 네, 정책 자료에 나오더랍니다. 생화기를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네, 효과가 있대요. 혹시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를 혹시 어떻게 부르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걸 진짜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 후에, 그 전에 탈북하다 보니까. 예. 우리 북한에서 오신 우리 두 분, 우리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분께서 대한민국에서 느끼는 자유란 무엇일까? 네, 참 누구나 다 태어나서부터 자유를 내가 자유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내가 세계관에서 나오면 나한테 자유가 있다는 거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지만 북한의 모든 이제 어린이나 성인 모두 앞에서 자유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함부로 내뱉어도 그 순간부터 나한테 너무 피곤한 나날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말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이게 친구들 간의 이야기를 속 깊은 대화를 나눴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되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지만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비행기를 탄다고 생각해봤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행기를 탈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럼 북한 안에서 그럼 이동은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 안에서 이렇게 이동이 되게 어려워요. 내가 사는 한평남도에서 평안남도로 갔다고 하면 되게 불시로 대체적으로 한밤에 여기 말하는 경찰관이죠. 경찰관들이 이렇게 집에 이렇게 수감본들을 줘요. 그러면 내가 모든 소리를 구비하지 않고 이동을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경찰서에 이제 불려가서 왜 여기로 왔냐부터의 사유를 다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그리고 북한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소리를 구비했다고 해도 이제 평양이나 이제 중국하고 인접해 있는 자강도 그리고 양강도 함경북도의 극종 지역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든 그쪽으로 갔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이 탈북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게 있어서 되게 여기 와서 제일 느꼈던 건 내가 원하면 내가 이제 이 자유의 책임을 질 수가 있다면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되게 느끼고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고 자유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자유라는 건 정말 거창하지만 정말 소박하고 정말 기본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돼요. 전에 제가 어떤 짧은 글 같은 걸 봤었는데 라면을 생수로 끓이는지 아니면 수돗물로 끓이는지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많더라고요. 생수로 끓여야 된다, 아니면 수돗물로 끓여도 된다. 근데 저는 생수냐 수돗물이냐를 떠나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돗물로 대부분 다 이제 식수나 생활 이제 용수를 다 해결하는데 내가 생수로 라면을 먹고 싶다라고 생수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요. 그러면 그건 이제 물에 대한 선택권 그런 자유가 침해된 거라고 봐야겠죠. 자유라는 건 정말 북한에서는 사실 자유나 인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잘 없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23살까지 23년간을 그렇게 같이 살다 보면 사실은 본인이 뭘 이뤘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제가 읽고 산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개념을 다시 알게 됐어요. 자유라는 건 결국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기본권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동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겠고 외출할 때는 외출복을 입어야 되고 서재는 내가 오늘 활동에 따라서 탄성 있는 걸 입을 수도 있고 또 따뜻한 정장 스타일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옷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그게 정말
이미 태어나서부터 그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아마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뭘 그렇게 당연한 얘기를 할까 싶지만 그것이 전부 빼앗긴 것이 북한의 현실이고 북한에서 소재, 스타일이 이제 다 정해졌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는 정말 큰 것 같지만 어쩌면 소소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모든 걸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아마 북한 주민들은 현재 자기들이 무엇을 이루는지 자유를 뭐 찾으면 본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조차 모를 거고 그런 무지조차도 자유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네, 정말 소소하고 소중한 것이고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매일 감사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자유를 찾았다. 네, 자유는 소소한 것이다. 참 인상적인 말인 것 같죠. 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마치 공기와 같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유라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북한에서 살고 있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통일에 대한 이슈를 한번 생각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통일이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통일일까?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북한 주민들은 통일이라는 그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전쟁이 나서 뭔가 정말 내 삶에 다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거지. 통일이 되면 내가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 외부의 정보가 다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탈북하기 전까지도 저는 대한민국이 저보다 벗어난 줄 알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먼저 오신 친척분이 한국에 자꾸 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집에 있는 부모님이 나는 탈북을 해야겠다. 근데 저희 이제 자녀분들은 이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살아라. 그러면 엄마는 가야겠다. 이런 협박이 아닌 협박을 통해서 진짜 탈북하기 전날까지도 집에서 싸움이 나고 안 가겠다. 엄마는 가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가다 나니까 내가 그 위에 있을 때는 통일이라는 그 단어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지금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회를 접하다 보니까 되게 제 또래 친구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의 또래 친구들은 저처럼 통일이라는 단어를 별로 그렇게 피부로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먼저 이제 탈북민으로서 그래도 좀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이 학생분들의 또래 친구들이 북한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좀 하루라도 좀 빨리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통일이 왔으면 좋겠고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목소리를 갖고 탈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배가 고파서 탈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는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통일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통일을 하면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너무 우리가 못 사는 북한을 너무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북한의 사람들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통일됐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벌어먹여 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의 생각이 다르니까 그 생각을 이제 하기에는 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 그 노력하면서 서로가 알아가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통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구나를 한 번씩 또 이렇게 깨우쳐주면 그래도 언젠가는 통일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저는 이제 통일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이제 교수님들께서 교양과목 이런 세미나나 이런 교양과목들에서 제가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북한 관련 논문까지는 아니고 리포트를 이제 북한 관련해서 제출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강사 활동도 그렇고 그런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 이런 통일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뭐 이제 앞에 교수님들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의 2030은 통일을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로 대표적인 게 뭔가 북한의 경제 상황과 한국의 경제 상황의 평균이 맞춰지지 않느냐. 그리고 북한에는 뭔가 복지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 결국은 그 개인당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세금이 그리고 유치될 것 같다는 게 주된 이제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서로 너무 헤어져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사회적으로 혼란이 올 것 같다, 서로 생각이 안 맞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던데 거기에 제가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북한에서는 그 자본주의 나라에는 복지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도 어려서부터 자본주의는 뭔가 누구를 받고 꼭 뭐 밟고 진리로 올라가야 성공하는 나라라는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본주의 나라에는 복지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요. 복지라는 개념조차도 모르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아마 통일이 되면 한국에서 우리에게 이런 도움을 줄 거라는 기대를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이미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작은 기회만 주어져도 정말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거 뭐 만약 통일되면 한국에서 북한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한국에서는 지금 통일 이제 분단에 대한 비용이 분단 비용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일단 남성분들 의무방문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맨날 핵으로 위협하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현재 한반도는 점점 국가고 되게 위험한 국가고 이런 위험 수단으로 인해서 이제 국제적인 투자 유치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도 그리고 북한은 아직 자원과 인력이 굉장히 이제 싼 값으로 매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캐치한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죠. 현재 함경북도 함경남도 지역은 이제 중국 자본이 거의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거기서 현재 일하다 왔고 중국에서는 대가를 받지 않고 먼저 투자부터 해요. 뭐든 이제 북한이 요즘 내부적으로 시장 경제가 이제 안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모든 주민들의 생존권은 이제 시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그 시장의 자본과 물품은 다 중국산이에요. 중국에서는 돈을 받지 않고 물품을 먼저 들여보내고 그 판매 대금에서 이제 원가를 가져가는 식으로 시장에 일단 잠식을 했고요. 그리고 산림자원이나 강산자원, 수산자원에 대해서도 중국인들이 투자하고 가져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현재 함경 남북도에서 운영되는 개인 회사, 당산, 시장들은 다 중국 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중국 자본은 이제 중국 자본가들이 갑질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뭔가 유엔에서 북한 제재한다? 그런 길을 틈타서 이제 한 톤에 100달러 하던 전광을 10달러에 사가기도 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도 안 하면 아예 자금줄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그 갑질이 어쩔 수 없이 10분의 1 가격으로 철저하게 넘기기도 해요. 이게 철저하게 사기뿐만이 아니고요. 북한의 모든 물가와 인력은 현재 그런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최근에 이제 그래도 조금 깨어있다라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왕이면 이 자본과 자산을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저 그것도 깜짝 놀랐는데 이제 한국 분들이 저한테 북한에서는 중국을 좋아하냐 한국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이고요. 참 희한하게 북한은 중국보다 못 살아도 중국을 얕잡아가요. 그 띵엄들 이러면서 뭔가 한국이 중국이시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나마 중국인들은 막 뭐라고 욕을 하면서 이제 한국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자원이 넘어가도 싼 값을 넘어갈 거면 중국보다는 한국이 낫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력 자원, 지하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북한은 그린벨트 같은 느낌이어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신다면 아마 그냥 북한 통일 비용, 통일 비용 그리고 통일 이익 간단하게 두 개의 키워드 가지고서도 많은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북한 인권을 구하는 것도 맞지만 인권 구하는 것 플러스 한국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통일을 반드시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네, 통일이라는 것은 참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한데 분명한 거는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시대적 과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 통일을 이뤄나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참 선결 과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이제 앞으로 지도자가 될 우리 남북 청소년들이 앞으로 고민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을 한번 알아보는 우리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자유와 권리,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통일, 그리고 우리의 통일, 한반도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